이상하네요. 향기 없는 꽃인가요? 제가 후기를 볼 때는 향이 참 좋다고 했는데, 요즘 꽃들은 예쁘긴 한데 본래 가지고 있는 향이 좀 많이 반감된 꽃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만큼 모든 게 다 좋으려면은 희소성이 있는 거고, 그만큼 또 가격도 비싸겠죠. 좀 대중화되고 많이 공급이 많긴 하지만 그만큼의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긴 하네요. 안녕하세요. 진이의 소리글방 진이 임유진입니다. 뭐 늘 좀 게으름을 떨다 보니까 자주 못 올리는 것도 있지만, 제가 계속 이게 쉽게 낫질 않네요. 척추 관련 질병이. 그래서 조금씩 그냥 그럭저럭 어떻게 좀 관리를 해가면서 지내고 있는데, 더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가 잘 어려울 것 같아서 쉬더라도 그래도 조금씩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바깥 녹음일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도 그런 거는 조금 저를 찍는 게 아니고 소리 오디오만 들어가는 거니까 좀 쉬었다가 하고 다시 NG 하면 주로 그런 것들은 혼자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아쉬운 일이 있었어요. 늘 항상 공연에 어떤 플랜이 있을 때는 같이 함께 했던 연출가 겸 교수인 저희 동기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기획하고 있는 공연 하나를 또 같이 했으면 좋겠다. 몇 달 전부터 제의가 들어왔었고, 저도 당연히 하겠다고. 좋으니까. 연극은 공연 예술이라는 거는 그냥 좋아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또 배울 것도 많을 것 같고 해서 하겠다고 했다가 한 2번 정도 연습에 참여했다가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그럭저럭 어쩐다지만 막판 한 달여 남겨놓고는 굉장히 그 준비할 때 좀 하드하게 하게 되거든요. 거의 종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오가는데 꽤 먼 거리이기도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냥 나만 몸이 부서져서 끝이 나면은 상관없는데 공연에 지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느니 욕심을 버리고 애초에 초기에 얘기를 해서 이번에는 참가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고, 지금은 이제 저 대신에 다른 분이 그 역할을 맡아서 열심히 모두가 공연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아쉽지만 한번 응원 가려고요. 응원도 가고 공연도 가능하면 안 보이는 구석에 앉아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좀 보고 싶은, 그렇게 해서라도 공연을 보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 자, 오랜만이니만큼 그간의 짧은 제가 있었던 얘기도 지금 잠깐 언급을 드렸긴 했는데요. 제가 늘 그랬듯이 이제 긴 장편 소설은 이제 요약하거나 그래서 이제 감상을 넣어서 이렇게 좀 축약을 해서 읽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짧은 단편을 읽게 되죠, 당연히.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단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여기 무라카미 하루키의 여자 없는 남자들이라는 단편집이거든요. 이 책은 그 단편
제목이 여자 없는 남자들이니만큼 어떤 연인이건 뭐 어떤 관계이건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게 부인이 됐건 그 여자라는 대상이 사라지게 되는 어떤 여러한 상황들에 놓인 그런 남자들에 관한 에피소드를 소재로 해서 만든 단편 소설들이 실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7편의 소설이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드라이브 마이 카, 그리고 예스터데이, 또 독립기관, 세라자드, 그리고 기노, 사랑하는 잠자, 그리고 이 단편 소설집과 동명의 소설 여자 없는 남자들, 이렇게 7편이 수록되어 있고요. 저는 물론 여기서 이 책과 동명의 마지막 실려있는 작품 여자 없는 남자들을 오늘 낭독하려고 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하면 당연히 모든 분들, 모두라고는 그건 제가 너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제 마음대로 그냥 하는 얘기인 것 같고, 어쨌든 굉장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작가잖아요. 특히나 80년대에서 뭐 90년대 초반 사이에 젊은 청춘들이 상당히 많이 인기를, 관심을 많이 가졌던 작가, 일본 작가잖아요. 여러 유수의 세계적인 문학상도 탔고요. 대표적인 작품은 모든 분이 대부분 알고 계시는 뭐 상실의 시대이거나 혹은 노르웨이 숲이라고도 불리는 바로 그 작품이 되겠죠. 그 외에도 뭐 수필집도 있고, 이분은 보통 어떤 영미권의 소설이나 작품들을 번역하는 일을 주로 하셨고, 또 본인의 창작 작품도 꾸준히 내셨고요. 그동안에 주로 어떤 장편으로 유명해지시기도 했지만 단편도 많이 쓰셨고, 그리고 수필도 종종 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필이지만 거의 기행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먼 북소리라는 작품도 있죠. 아마 그 유럽에 주로 로마와 그리스 일대에 거의 몇 년간 체류하면서 그 매일매일의 에피소드와 어떤 이야기들, 자기 어떤 경험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리고 자신들의 소소한 일상, 뭐 그런 것들을 써내려간 상당히 두꺼운 그런 수필집이 있어요. 여행 기행문 같은. 근데 그건 보통 책으로 처음에 엮었던 게 아니라 좀 연재를 했다가 아마 책으로 엮어진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한 가지, 여기에 첫 번째 실린 그 드라이브 마이 카는 영화로도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저는 본 적이 없지만. 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릴 이 여자 없는 남자들이라고 했어요. 뭐 이 안에 수록되어 있는 다른 작품들에 또 여자 없는 남자가 소재가 되겠지만, 여기에는 여자 없는 남자들이라는 제목이 붙었잖아요. 분명 한 명은 아니고 뭐 2명 이상이 되겠네요. 그쵸? 네, 바로 그 여자 없는 남자들. 도대체 여자 없는 남자들이 어떻단 말인가? 제가 얼핏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뭐 줄거리는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뭐 특별한 이게 어떤 막 얘기가 진행되는 어떤 그 사건이, 대단한 사건이 변화무쌍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고요. 그것보다는 이 글의 특징이 소설 같은 느낌이라기보다는 어떤 수필, 1인칭 수필 같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약간 그런 느낌이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의 작품인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요. 오랫동안 소리를 또 안 쓰면 그만큼 좀 건조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너무 집에 틀맞게 쉬어 있다 보니까. 요즘 장마철이 완전히 끝나진 않았는데 너무너무 덥기도 하고 후덥지근하고 습하기도 하면서도 뭔가 다운이 되는, 참, 한 가지, 이 무라카미 하루키 이분은 한참 그 시절 유명했던,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을 했던 그 시절, 물론 지금도 유명하시지만 그때는 주로 어떤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이 거의 청춘에 가까운 20, 30대의 어떤 사랑과 또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중심으로 굉장히 감각적이면서도 현실 속에서 마치 현실을 넘어선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 회화적인 느낌마저 받을 정도의 그렇게 좀 도회적인 느낌도 있고요. 그런 글을 쓰셨는데 이 소설은 약간 좀 청춘보다는 중년의 좀 중년을 소재로 했다고 할까요? 좀 그쪽 연령에 맞는 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여자 없는 남자들, 무라카미 하루키. 한밤중 1시가 넘어 걸려온 전화가 나를 깨운다. 한밤중에 전화벨은 언제나 거칠다. 누군가가 흉포한 쇠붙이로 세상을 깨부수려는 것만 같다. 인류의 일원으로서 나는 그것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침대에서 내려와 거실로 가서 수화기를 든다. 나지막한 남자 목소리가 내게 전한다. 한 여자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졌음을. 목소리 주인은 그녀의 남편이었다. 적어도 그는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다. 그리고 말했다. 아내가 지난주 수요일에 자살했습니다. 뭐가 어찌됐건 알려드려야겠다 싶어서 라고 그는 말했다. 뭐가 어찌 됐건. 내가 들은 한 그의 말투에는 한 방울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마치 전보를 치려고 쓴 문장 같았다. 말과 말 사이에 스페이스가 거의 없었다. 순수한 알림, 수식 없는 사실, 피리어드. 거기에 대해 나는 뭐라고 했을까? 무슨 말을 하기는 했을 텐데 생각나지 않는다. 어쨌든 그 뒤 한 차례 침묵이 있었다. 도로 한가운데 뻥 뚫린 깊은 구덩이를 양끝에서 둘이 들여다보고 있는 듯한 침묵. 그러고 상대는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전화를 끊었다. 깨지기 쉬운 미술품을 살그머니 바닥에 내려놓듯이 나는 그 뒤로도 한동안 가만히 선 채 별 의미도 없이 수화기를 손에 들고 있었다. 흰 티셔츠에 파란색 복서 셔츠 차림으로. 그가 어떻게 내 존재를 알았는지 그건 알 수 없다. 그녀가 옛 연인이라며 내 이름을 남편에게 알려주었을까? 무엇 때문에? 또 그는 어떻게 우리 집 전화번호를 알았을까? 전화번호부에는 실려있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 왜 나인가? 어째서 남편이 굳이 내게 전화를 걸어 그녀의 죽음을 알려야 했을까? 그녀가 그렇게 해달라는 말을
유서에 남겼으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내가 그녀와 사귀었던 것은 아주 오래전 일이다. 그리고 헤어진 뒤로는 단 한 번도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다. 전화 통화를 한 적도 없다. 뭐 그런 건 아무래도 좋다. 문제는 그가 내게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아내의 자살을 내게 알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우리 집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하지만 그 이상 자세한 정보를 내게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나를 지와 무지의 중간 지점에 데려다 놓는 것. 아무래도 그가 의도하는 바는 그것이 모양이었다. 어째서일까? 내게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일까? 이를테면 어떤 것을? 나는 알지 못한다. 물음표의 수가 늘어날 뿐이다. 어린아이가 노트에다 마구잡이로 고무도장을 찍어나가는 것처럼. 그런 까닭에 나는 그녀가 왜 자살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목숨을 끊었는지 아직 아는 것이 없다. 알아보려 해도 알아볼 방도가 없다. 그녀가 어디 사는지도 몰랐고, 그러고 보니 그녀가 결혼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당연히 결혼 후 그녀의 성이 무엇으로 바뀌었는지도 알지 못한다. 남자도 전화 통화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을까? 아이들은 있었을까? 하지만 나는 그 남편이 전화로 말한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다. 의심할 마음은 들지 않았다. 그녀는 나와 헤어진 뒤에도 이 세계에서 계속 살았고, 누군가와 아마도 사랑에 빠져 결혼했고,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어떤 이유에서 어떤 방법을 택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뭐가 어찌 됐건.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 죽은 자의 세계와 깊숙이 이어진 무언가가 있었다. 나는 밤의 정적 속에서 그 생생한 연결을 귀로 들을 수 있었다. 팽팽히 당겨진 실의 긴박감에 그 날카로운 번뜩임을 눈으로 볼 수도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의도적이었는지 아닌지는 제쳐두고 한밤중 1시 넘어서 전화를 한 것은 그에게 올바른 선택이었다. 낮 1시에는 아마도 이렇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겨우 수화기를 내려놓고 침대로 돌아갔을 때는 아내도 깨어 있었다. 무슨 전화야? 누가 죽었어? 아내가 물었다. 아무도 죽지 않았어. 잘못 걸려온 전화야. 나는 말했다. 몹시 졸리다는 듯이 느릿한 목소리로. 물론 그녀는 믿지 않았다. 내 목소리에 죽은 자의 기척이 묻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막 죽은 자가 불러일으키는 동요는 강력한 감염성을 갖고 있다. 그것은 미세한 떨림이 되어 전화선을 타고 와 말의 울림을 변형시키고 세계를 그 진동에 동기화한다. 하지만 아내는 더는 무어라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어둠 속에 누워 그곳에 깔린 정적에 귀를 기울이며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렇게 그녀는 지금까지 내가 사귄 여자들 중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한 3번째 사람이 되었다. 생각하면, 아니 일일이 생각할 것도 없이 그건 상당한 치사율이다. 나는 정말 믿어지질 않는다. 애당초 내가 교제한 여자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왜 그녀들이 젊은 나이에 차례차례 목숨을 끊는지, 끊지 않으면 안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게 내 탓이 아니었으면 한다.
거기에 내가 관여되지 않았으면 한다. 혹시 그녀들이 나를 목격자로, 기록자로 상정하지 않았으면 한다.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뭐라고 해야 좋을까? 그녀는, 세 번째 그녀는, 이름이 없으면 불편하니 여기서는 임시로 M이라 부르자. 아무리 생각해도 자살할 타입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M은 언제나 전 세계의 강인한 뱃사람들이 지켜보고 감시하고 있었을 테니까. M이 어떤 여자였는지, 우리가 언제 어디서 만났고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 미안한 노릇이지만 사정을 다 밝혔다가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복잡해진다. 아마 아직 살아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꽤 오래전 한때 그녀와 매우 가깝게 지냈지만 사정이 있어서 어느 날 헤어졌다고 밖에 쓸 수 없다. 나는 사실 M을 14살에 만난 여자로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나 적어도 여기서는 그렇게 가정하고 싶다. 우리는 14살 때 중학교 교실에서 만났다. 분명 생물 시간이었다. 암모나이트인지 실러킨스인지 하는 것들. 그녀는 내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지우개를 안 가져왔는데 남는 거 있으면 좀 빌려줄래? 내가 묻자 그녀는 자기 지우개를 둘로 잘라 한쪽을 건네주었다. 방긋 웃으면서 나는 말 그대로 한순간에 그녀와 사랑에 빠졌다. 그녀는 내가 그때까지 본 사람 중 가장 아름다운 여자아이였다. 어쨌거나 그때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나는 M을 그런 존재로 이해하고 싶다. 우리는 그렇게 중학교 교실에서 처음 만난 거라고. 암모나이트인지 실러캔스인지 하는 것들이 강력한 힘으로 은밀히 중계해주는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아주 쉽게 이해될 테니까. 나는 14살이고 간 만들어진 무언가처럼 건강하고 당연히 따뜻한 서풍이 불 때마다 발개했다. 여하튼 그런 나이였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발개하게 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서풍을 간단히 능가했기 때문이다. 아니, 서풍만이 아니다. 모든 방향에서 불어오는 모든 바람을 싹 지워버릴 만큼 멋있었다. 이토록 완벽한 소녀 앞에서 추잡하게 발기 같은 걸 할 수는 없잖아.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여자아이를 만난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나는 그것이 M과의 첫 만남이었다고 느끼고 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나 그렇게 생각하면 앞뒤가 그럴듯하게 이어진다. 나는 14살이고 그녀도 14살이었다. 그게 우리가 만나기에 실제로 마땅한 나이였다. 우리는 사실 그렇게 만나야 했다. 하지만 그 뒤 M은 어느 틈에 자취를 감춰버린다. 어디로 간 것일까? 나는 M을 놓치고 만다. 무언가에 잠깐 한눈을 판 사이 그녀는 어딘가로 떠나버린다.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녀는 이미 없다. 아마 낯선 곳에서 온 능글맞은 뱃사람의 꿰매 빠져 마르세유인지 상하 해안인지 하는 곳으로 따라간 것이리라. 나의 실망은 그들이 건너간 그 어떤 바다보다 깊다. 어떤 대왕 오징어나 어떤 용왕이 숨어있는 바다보다도 깊다. 나라는 인간이 정말이지 싫어진다.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진다. 대체 무슨 일인가? 그토록 M을 좋아했는데, 그토록 그녀를 소중히 여겼는데, 그토록 그녀를 원했는데 어째서 나는 잠깐 한눈을 팔았을까?
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M은 그 이후 세상 곳곳에 존재한다. 세상 곳곳에서 목격된다. 그녀는 온갖 장소에 깃들어 있고 온갖 시간에 깃들어 있고 온갖 사람에 깃들어 있다. 나는 그걸 안다. 나는 지우개 반쪽을 비닐봉투에 넣어 항상 소중히 지니고 다녔다. 마치 무슨 부적처럼. 방향을 가늠하는 컴퍼스처럼. 그것만 호주머니에 있으면 언젠가 이 세상 어딘가에서 M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 나는 그렇게 믿었다. 그녀는 세상 물정의 밝은 선원의 달콤한 말에 속아 큰 배를 타고 먼 곳으로 실려갔을 뿐이다. 그녀는 항상 무언가를 믿고자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새 지우개를 망설임 없이 둘로 잘라 그 반쪽을 내미는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온갖 장소에서 온갖 사람에게서 그녀의 조각을 조금이라도 손에 넣으려 한다. 그러나 물론 그것은 그저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제 아무리 많이 모아들여도 조각은 조각이다. 그녀의 핵심은 항상 신기루처럼 저 멀리 달아나 버린다. 그리고 지평선은 무한하다. 수평선 또한. 나는 그것을 조차 쉴 새 없이 바쁘게 이동한다. 봄베이로, 케이프타운으로, 레이캬비크로, 그리고 바하마로. 항구가 있는 모든 도시를 나는 떠돈다. 하지만 내가 허위허위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다. 흐트러진 침대에는 그녀의 체온이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다. 그녀가 둘렀던 소용돌이 무늬 스카프가 의자 등받이에 그대로 걸려있다. 읽던 책이 테이블 위에 펼쳐진 채 엎어져 있다. 화장실에는 덜 마른 스타킹이 널려있다. 하지만 그녀는 없다. 전 세계의 야가 빠진 뱃사람들이 내 기척을 눈치채고 그녀를 잽싸게 어딘가로 빼돌린 것이다. 물론 그때는 나도 이미 14살이 아니다. 나는 좀 더 피부가 그을리고 좀 더 터프해졌다. 수염도 짙어지고 은유와 직유도 구분할 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나의 어떤 부분은 아직도 여전히 14살이다. 그리고 나의 영원한 일부인 14살에 나는 부드러운 서풍이 나의 순진무구한 성기를 어루만져 주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그러한 서풍이 부는 곳에 분명 M이 있을 테니까.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M이었다. 한 장소에 안착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다. 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을 타입도 아니다. 내가 여기서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나 자신도 잘 모르겠다. 아마도 사실이 아닌 본질을 쓰고 싶은 것이리라. 사실이 아닌 본질을 쓰고 싶은 것이리라. 하지만 사실이 아닌 본질을 쓰는 일이란 달의 뒷면에서 누군가와 만나기로 약속하는 일과 다름없다. 캄캄하고 표지로 삼을 만한 것도 없다. 게다가 너무 넓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아무튼 M은 내가 14살 때 사랑에 빠졌어야 하는 여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실제로 그녀와 사랑에 빠진 것은 한참 나중 일이고 그때 그녀는 유감스럽게도 이미 14살이 아니었다. 우리는 만남의 시기를 착각했던 것이다. 만나기로 한 날짜를 착각하듯이 시간과 장소는 맞다. 하지만
날씨가 틀렸다. 하지만 날짜가 틀렸다. 그러나 M 안에도 아직 14살의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 소녀는 하나의 총체로서, 결코 부분으로서가 아니라 그녀 안에 존재했다. 주의 깊게 시선을 집중하면 나는 M 안을 오가는 그 소녀의 모습을 언뜻 엿볼 수 있었다. 나와 몸을 섞을 때 그녀는 내 품에서 몹시 늙어버리기도 하고 어린 소녀가 되기도 했다. 그녀는 그렇게 언제나 개인적인 시간을 오갔다. 나는 그런 그녀가 좋았다. 그런 때면 나는 M이 아파할 만큼 힘껏 그녀를 껴안곤 했다. 힘이 좀 지나치게 들어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러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나는 그런 그녀를 어디로도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물론 그녀를 다시 잃을 때가 찾아왔다. 그도 그럴 것이 전 세계의 뱃사람들이 그녀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나 혼자 지켜낼 수 있을 리가 없다. 누구라도 잠깐씩은 눈을 돌리게 마련이다. 잠도 자야 하고 화장실에도 가야 한다. 욕조도 청소해야 한다. 양파를 다지거나 강낭콩 꼭지를 따기도 한다.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우리는 헤어지게 되었다. 아니, 그렇다기보다 그녀가 내게서 떠나간 것이다. 물론 그곳에는 뱃사람들의 그림자가 명확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제 힘으로 혼자 빌딩벽을 슬슬 기어오를 것 같은 농밀하고 자율적인 그림자다. 욕조나 양파나 공기압은 그 그림자가 아핀처럼 흩뿌려 놓은 메타포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욕조나 양파나 공기압은 그 그림자가 아핀처럼 흩뿌려 놓은 메타포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녀가 사라졌을 때 내가 얼마나 고뇌에 잠겼는지, 얼마나 깊은 늪에 빠졌는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리라. 아니, 당연히 알 리가 없다. 나 자신도 잘 생각나지 않을 정도니까. 나는 얼마나 괴로워했는가. 나는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가. 슬픔을 간단하고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는 기계가 이 세상에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다면 수치로 산출해 남겨둘 수 있었을 것이다. 그 기계가 손바닥에 들어올 정도의 크기라면 더 말할 나위 없다. 나는 타이어 공기압을 잴 때마다 그런 생각에 잠기고 만다. 그리고 끝내 그녀는 죽어버렸다. 한밤중에 전화가 내게 그것을 알려준다. 장소도 방법도 이유도 목적도 나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M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실행했다. 그리고 이 현실 세계에서 아마도 조용하게 물러났다. 설령 전 세계의 뱃사람들을 데려온다 해도 그 모든 교묘하고 달콤한 말들로도 M을 깊은 황천의 나라에서 구해내기란 어쩌면 유괴하는 것도 이제는 불가능하다. 한밤중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면 분명 당신에게도 죽은 이를 애도하는 뱃사람들의 노랫소리가 아득히 들려올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과 함께 나는 14살의 나를 영원히 잃어버린 것만 같다. 야구팀 등번호의 영구 결번처럼 내 인생에서 14살이라는 부분이 송두리째 뽑혀나간다. 그것은 어느 견고한 금고에 안치된 채 복잡한 자물쇠로 봉인되어 바다 밑에 가라앉아 버렸다. 아마 앞으로 10억 년쯤은 그 문이 열릴 일이 없다. 암모나이트와 실러켄스가 그것을 과묵하게 지켜본다.
근사한 서풍도 완전히 잦아들었다. 전 세계 선원들이 그녀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한다. 그리고 전 세계의 반선원들 또한 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내가 세상에서 두 번째로 고독한 남자라고 느낀다.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남자는 역시 그녀의 남편일 것이다. 나는 그 자리를 그를 위해 남겨둔다.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 나이가 몇 살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또 무슨 일을 하지 않는지 전혀 정보가 없다. 내가 그에 관해 아는 것은 단 하나, 목소리가 나지막하다는 것뿐이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지막하다는 것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그는 선원일까? 아니면 선원에 대항하는 자일까? 만일 후자라면 그는 나의 동포 중 한 사람이란 얘기가 된다. 만일 전자라면 그래도 나는 역시 그를 긍휼히 여긴다. 그를 위해 무언가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예전에 만났던 그녀의 남편에게 접근할 방도는 없다. 그의 이름도 모르고 사는 곳도 모른다. 어쩌면 그는 이미 이름과 있을 곳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그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남자니까. 나는 산책을 하다 일각수상 앞에 앉아 내가 항상 산책하는 코스에 일각수상에 세워진 공원이 있다. 차가운 분수를 바라보며 종종 그 남자를 생각한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고독하다는 것이 어떤 것일지 나 나름대로 상상한다. 세상에서 두 번째로 고독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고독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아직 알지 못한다. 세상에서 두 번째 고독과 세상에서 첫 번째 고독 사이에는 깊은 골이 있다. 아마도. 깊을 뿐 아니라 폭도 엄청나게 넓다.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채 건너가기도 전에 힘이 다해 떨어져 버린 새들의 죽음이 골바닥에 높은 산을 이루었을 만큼.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여자 없는 남자들이 된다. 그날은 아주 작은 예고나 힌트도 주지 않은 채 예감도 징조도 없이 노크도 헛기침도 생략하고 느닷없이 당신을 찾아온다. 모퉁이 하나를 돌면 자신이 이미 그곳에 있음을 당신은 안다. 하지만 이젠 되돌아갈 수 없다. 일단 모퉁이를 돌면 그것이 당신에게 단 하나의 세계가 되어버린다. 그 세계에서 당신은 여자 없는 남자들로 불린다. 한없이 차가운 복수형으로. 여자 없는 남자들이 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그건 여자 없는 남자들이 아니고는 이해하지 못한다. 근사한 서풍을 잃는 것, 14살을 영원히, 10억 년은 아마 영원에 가까운 시간이리라. 그렇게 영원히 빼앗겨 버리는 것. 저 멀리 선원들의 쓸쓸하고도 서글픈 노랫소리를 듣는 것. 암모나이트와 실러켄스와 함께 캄캄한 바다 밑에 가라앉는 것. 한밤중 1시가 넘어 누군가의 집에 전화를 거는 것. 한밤중 1시가 넘어 누군가에게 전화가 걸려오는 것. 지와 무지 사이 임의의 중간 지점에서 낯선 상대와 만날 약속을 하는 것. 타이어 공기압을 측정하여 메마른 길바닥에 눈물을 떨구는 것.
어쨌든 그 일각수상 앞에서 나는 그가 언젠가 다시 일어서기를 기도한다. 정말로 소중한 것만은 우리는 그것을 이따금 본질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정말로 소중한 것만은 잊어버리지 않고 그 밖에 부수적인 사실들 대부분을 그가 깨끗이 잊기를 기도한다. 자신이 그것을 잊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진심으로 그러길 바란다. 대단한 일 아닌가? 세상에서 두 번째로 고독한 남자가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그리고 만난 적도 없는 남자를 염려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니까. 어째서 그는 굳이 나에게 전화를 했을까? 비난하자는 건 결코 아니고 그저 단순히 말하자면 근원적으로 나는 지금도 그 의문을 여전히 품고 있다. 그는 내 존재를 어떻게 알았을까? 왜 나를 신경 썼을까? 답은 아마도 간단할 것이다. 애미 나의 무언가를 남편에게 얘기했기 때문이다. 그것밖에 생각할 수 없다. 그녀가 나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전혀 짐작도 할 수 없다. 과거의 연인으로서 나의 어떤 부분에 굳이 남편에게까지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의미가 있었을까? 그녀의 죽음에 관련될 만큼 중대한 것이었을까? 그녀의 죽음에 내 존재가 모종의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걸까? 어쩌면 M은 내 성기의 모양새가 아름답다는 것을 남편에게 알려줬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한낮에 침대에서 종종 내 페니스를 감상하곤 했다. 인도 왕관에 달린 전설의 보석을 즐거이 바라보듯이 소중하게 손바닥에 얹고서. 모양새가 멋있어 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유로 M의 남편이 내게 전화를 한 것일까? 내 페니스의 모양새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한밤중 1시가 넘어. 설마 그럴 리가 있나? 게다가 내 페니스는 어떻게 봐도 그저 그런 물건이다. 좋게 말해봤자 보통이다. 생각해보면 M의 심미 안에는 예전부터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점이 많았다. 그녀는 워낙 다른 사람들과 상당히 다른 기묘한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 아마도 나로서는 어디까지나 상상해 볼 수밖에 없겠지만 그녀는 자신이 중학교 교실에서 내게 지우개 반쪽을 건네준 얘기를 했던 게 아닐까. 딱히 별다른 뜻 없이 나쁜 마음도 없이 지극히 평범하고 소소한 추억담으로. 하지만 두말할 것 없이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질투한다. 설령 M이 그때까지 버스 2대분의 선원들과 잤다고 해도 그것보다 내가 받은 지우개 반쪽을 훨씬 통렬하게 질투할 것이다. 당연하지 않은가? 버스 2대분의 강인한 선원 따위가 뭐 대수인가? 무엇보다 M과 나는 둘 다 14살이었고 특히 나는 서풍만 불어도 발기하던 때였다. 그런 상대에게 새 지우개를 반으로 잘라 건네줬다는 건 정말이지 엄청난 일이다. 거대한 용오름에 낡은 헛간 12채를 바치는 거나 다름없다. 나는 그 후로 일각수상 앞을 지날 때마다 그곳에 잠깐 자리 잡고 앉아 여자 없는 남자들에 대한 생각을 펼친다. 어째서 그곳일까? 어째서 일각수일까? 어쩌면 그 일각수도 여자 없는 남자들의 일원인지 모른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껏 일각수 한 쌍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는 틀림없이 그다. 언제나 홀로 하늘을 향해 날카로운 뿔을 힘차게 치켜들고 있다. 우리는 그를 여자 없는 남자들의 대표로 우리가 짊어진 고독의 상징으로 삼아야 하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일각수 모양 배지를 가슴이나 모자에 달고 전 세계 거리거리를 은밀히 행진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음악도 없이 깃발도 없이 색종이를 흩날리지도 않고 아마도 나는 아마도라는 말을 지나치게 많이 쓰고 있다. 아마도. 여자 없는 남자들이 되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한 여자를 깊이 사랑하고 그 후 그녀가 어딘가로 사라지면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잘 아시다시피 그녀를 데려가는 것은 간교함의 도 같은 선원들이다. 그들은 능수능란한 말솜씨로 여자들을 꼬여내 마르세유인지 상하해안인지 하는 곳으로 잽싸게 데려간다. 그런 때 우리가 손쓸도리는 거의 없다. 혹 그녀들은 선원들과 상관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지 모른다. 그런 때도 우리가 손쓸 도리는 거의 없다. 선원들조차 손쓸 도리가 없다. 어쨌거나 당신은 그렇게 여자 없는 남자들이 된다. 눈 깜짝할 사이다. 그리고 한 번 여자 없는 남자들이 되어버리면 그 고독의 빛은 당신 몸 깊숙이 배어든다. 연한색 카펫에 흘린 레드와인의 얼룩처럼. 당신이 아무리 전문적인 가정학 지식을 풍부하게 갖췄다 해도 그 얼룩을 지우는 건 끔찍하게 어려운 작업이다. 시간과 함께 색은 다소 바를지 모르지만 얼룩은 아마 당신이 숨을 거둘 때까지 그곳에 어디까지나 얼룩으로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얼룩의 자격을 지녔고 때로는 얼룩으로서 공적인 발언권까지 지닐 것이다. 당신은 느리게 색이 바래가는 그 얼룩과 함께 그 다의적인 윤곽과 함께 생을 보내는 수밖에 없다. 그 세계에서는 소리가 울리는 방식이 다르다. 갈증이 나는 방식이 다르다. 수염이 자라는 방식도 다르다. 스타벅스 점원의 응대도 다르다. 클리포드 브라운의 솔로 연주도 다른 것으로 들린다. 지하철 문이 닫히는 방식도 다르다. 오모테산도에서 아오야마 일가까지 걸어가는 거리 또한 상당히 달라진다. 설령 그 후에 다른 새로운 여자와 맺어진다 해도, 그리고 그녀가 아무리 멋진 여자라고 해도, 아니 멋진 여자일수록 더더욱 당신은 그 순간부터 이미 그녀들을 잃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한다. 선원들의 의미심장한 그림자가 그들이 입에 올리는 외국어의 울림, 그리스어, 에스토니아어, 타갈로그어, 이러한 울림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든다. 전 세계 이국적인 항구의 이름들이 당신을 겁에 질리게 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여자 없는 남자들이 된다는 게 어떤 일인지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당신은 연한색 페르시아 카펫이고 고독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 보르도 와인 얼룩이다. 그렇게 고독은 프랑스에서 실려오고 상처의 통증은 중동에서 들어온다. 여자 없는 남자들에게 세계란 광대하고 통절한 혼합이며 그건 그대로 고스란히 달의 뒷면이다. 내가 M과 사귄 것은 대략 1년이었다. 대략 2년이었다. 내가 M과 사귄 것은 대략 2년이었다. 그다지 긴 시간은 아니다. 하지만 묵직한 2년이었다. 고작 2년이라고 할 수도 있다. 혹은 2년이나 되는 오랜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것은 물론 보기에 따라 다르다. 사귀었다고는 해도 우리가 만난 것은 한 달에 2-3번 꼴이었다. 그녀에게는 그녀의 사정이 있었고 내게는 내 사정이 있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그때 우리는 더 이상 14살이 아니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결국 우리 사이에서 서서히 우리 사이를 망가뜨린 것이다. 그녀를 보내지 않으려고 아무리 힘껏 끌어안는다 해도 선원의 짙고 어두운 그림자가 메타포의 뾰족한 앞핀을 사방에 훌훌 뿌려놓았다. 에메를 내가 지금도 가장 또렷하게 기억하는 것은 그녀가 엘리베이터 음악을 사랑했다는 것이다. 엘리베이터 안에 곧잘 흐르는 그런 음악, 즉 PC 페이스나 만토바니, 레몽 르페브르, 프랭크 첵스필드, 프랑시스 레, 101 스트링스, 폴 모리아, 빌리 본 같은 그런 류의 음악들. 그녀는 내 생각으로는 무해한 그런 음악을 숙명적으로 좋아했다. 유려하기 짝이 없는 각종 현악기, 산뜻하게 떠오르는 목관악기, 야금기를 붙인 금관악기, 마음이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하프 소리, 절대로 무너지는 일 없는 차밍한 멜로디, 설탕과자처럼 착 감기는 하모니, 적당하게 에코를 살린 녹음. 나는 혼자서 차를 운전할 때 곧잘 락이나 블루스를 들었다. 데릭 앤드 더 도미노스나 오티스 레딩이나 도어스 같은. 그러나 M은 그런 건 절대로 틀지 못하겠다. 항상 엘리베이터 음악 카세트 테이프 12개 정도를 종이봉투에 담아와 손에 잡히는 대로 틀었다. 우리는 여기저기 정처도 없이 드라이브하고 그동안 그녀는 프랑시스 레의 트랭수송 팡스 그 노래에 맞춰 나지게 입술을 움직였다. 연한 립스틱을 바른 멋지고 섹시한 입술을. 어쨌든 그녀는 엘리베이터 음악 테이프를 10,000개쯤은 갖고 있었다. 그리고 전 세계 죄 없는 음악에 대해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음악 박물관도 열 수 있을 만큼. 섹스할 때도 그랬다. 거기에는 언제나 엘리베이터 음악이 흘렀다. 그녀는 안으면서 퍼시 페이스의 A Summer Place를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른다. 말하기 부끄럽지만 나는 지금도 그 곡을 들으면 성적으로 흥분된다. 숨이 약간 거칠어지고 얼굴이 달아오른다. 퍼시 페이스의 A Summer Place 인트로를 들으며 성적으로 흥분하는 남자는 전 세계를 뒤져도 아마 나 하나뿐일 것이다. 아니, 그녀의 남편도 그럴지 모르겠다. 그 스페이스는 일단 남겨두자. 퍼시 페이스의 A Summer Place 인트로를 들으며 성적으로 흥분하는 남자는 전 세계를 뒤져도 아마 나를 포함해 2사람쯤일 것이다. 그렇게 바로잡자. 그러면 된다. 스페이스. 내가 이런 음악을 좋아하는 건 언젠가 M이 말했다. 요컨대 스페이스의 문제야. 스페이스의 문제? 그러니까 이런 음악을 듣고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 드넓은 공간에 있는 기분이 들거든. 그곳은 정말로 넓고 칸막이 같은 것도 없어. 벽도 없고 천장도 없어.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아무 생각 안 해도 되고 아무 말 안 해도 되고 아무 일 안 해도 돼. 단지 그곳에 있기만 하면 돼. 그냥 눈을 감고 스트링스의 아름다운 음악 소리에 몸을 맡기면 돼. 두통도 없고 수족 냉증도 없고 생리도 배란기도 없어.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한결같이 아름답고 평안하고 막힘이 없어. 그 이상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 천국에 있는 것처럼? 응.
M은 말했다. 천국에선 분명 BGM으로 퍼시페이스의 음악이 흐를 거야. 저기 등 좀 쓰다듬어 줄래? 그럼 물론이지. 나는 말했다. 당신은 등을 정말 잘 쓰다듬어. 나와 헨리 맨시니는 그녀 모르게 서로 마주본다. 입가에 슬그머니 웃음을 띠고. 물론 나는 엘리베이터 음악을 잃어버렸다. 혼자서 차를 몰 때마다 그렇게 생각한다. 신호를 기다리는 사이에 처음 보는 여자가 갑자기 문을 열고 조수석에 올라타 아무 말 없이 내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당슈송 프랑스가 들어있는 카세트 테이프를 카오디오에 억지로 밀어넣는 상상을 한다. 나는 그걸 꿈꾸기도 한다. 그러나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애초에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가는 기기도 이제는 없다. 이제 나는 운전할 때 아이팟을 USB 케이블로 연결해서 음악을 듣는다. 그리고 거기에는 프랑시스 레도 101 스트링스도 물론 들어있지 않다. 대신 고릴라즈나 블랙 아이드 피스 같은 것이 들어있다. 한 여자를 잃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리고 때로 한 여자를 잃는다는 것은 모든 여자를 잃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게 우리는 여자 없는 남자들이 된다. 우리는 또한 퍼시페이스와 프랑시스 레와 101 스트링스를 잃는다. 암모나이트와 실럭 캔스를 잃는다. 물론 그녀의 차밍한 등도 잃고 말았다. 나는 헨리 맨시니가 지휘하는 문 리버를 들으며 그 소프트한 삼박자에 맞춰 M의 등을 손바닥으로 마냥 쓰다듬곤 했다. 나의 허클베리 프렌드, 굽이굽이 강 너머에서 기다리는 것. 하지만 그것들 모두 어딘가로 사라져버렸다. 남겨진 것은 오래된 지우개 조각과 아득히 들려오는 선원들의 슬픈 노래뿐이다. 그리고 분수 옆에서 하늘을 향해 고독하게 뿔을 지켜던 일각수. M이 지금 천국 혹은 그에 비견되는 장소에서 A Summer Place를 듣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칸막이 없는 넓고 넓은 음악에 부드럽게 감싸여 있으면 좋겠다. 제퍼슨 에어플레인 같은 건 흘러나오지 않으면 좋겠다. 하느님이 아마 그렇게까지 잔혹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기대한다. 그리고 그녀가 A Summer Place의 바이올린 피치카토를 들으며 이따금 나를 떠올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많이는 바라지 않는다. 설령 나를 접어두더라도. M이 그곳에서 영거프로의 엘리베이터 음악과 함께 행복하게 평안하게 지내기를 기도한다. 여자 없는 남자들의 일원으로서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한다. 그것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현재로서는 아마도. 여자 없는 남자들, 이렇게 낭독을 끝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중간중간 별 지장이 없었나요? 오랜만에 이렇게 또 동영상을 틀고 녹화를 하면서 또 좀 불편하니까 좀 집중이 안 돼서 그런지 중간중간 조금
그쵸? 약간 삐그덕거린 부분도 있고. 네, 어쨌든 제 채널은 브이로그니까, 낭독 브이로그니까 뭐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읽어 내려갔어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음악에 상당히 조예가 깊은 분이죠. 특히 뭐 클래식과 뭐 재즈에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음악을 무척이나 많이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특히 뭐 재즈나 뭐 그런 건 특히 좋아했던 분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배경에 나오는 그녀가 좋아하는 음악 중에 보면은 좋아하는 음악들의 류가 굉장히 청명하고도 화사하고 맑고 그런 스트링이 있는 그런 오케스트라, 뭐 폴모리아 악단 하고, 제가 어릴 적에 80년대에서 뭐 80년대 뭐 중후반쯤에 한참 유행했던 그런 약간 크로스오버 오케스트라라고 해야 되나요? 팝 오케스트라. 폴모리아가 되게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집집마다 그 소위 전축 백판, 레코드판이 있는 집에는 아마 그런 경음악이라고 했던 그런 것들은 다들 좀 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 경양식집 옛날 사람 티를 내네요. 그런데 갔을 때도 그렇고, 또 거기 나온 음악들 중에 그 당시에 좀 유행했던 그런 영화 음악들, 대부분의 그때 영화 음악들의 이렇게 그 세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케스트링 이런 것들이 보면은 지금처럼 어떤 효과적인 느낌의 어떤 묵직한 그 분위기를 살려준다기보다는 어떤 스토리에 집중하면서 조금 좀 더 부드럽고 이렇게 멜로디 중심의 그런 음악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로 주로 연주하는 게 많았고,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영화 음악 하면 뭐 좀 아까 얘기했던 뭐 불어로 써 있었지만 뭐 트랭스 성 프랑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하얀 연인들로 번안됐죠. 그런 음악도 있고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 그런 아마 그 음악이 이게 맞나? 따라라라라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 그런 것들, 약간 그런 류의 음악들이 유행해 했었는데, 그런 류를 이 속에 그 에미라는 여자는 좋아한다고 나와요. 그만큼 뭔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좀 아름답고 좀 너무 무겁지 않은,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상당히 가볍게 만들어주는 그런 음악들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 그녀의 성격이 좀 드러나죠. 근데 이 주인공 나는 뭐 락이나 블루스 같은 걸 잘 들었다고 하죠. 뭔가 되게 좀 농후해요. 깊고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음악이죠. 그러니까 휴식 같은 음악이라기보다는 음악에 깊게 빠져드는 음악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게 대비되는 것으로 볼 때 아마 이 설정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할 때는 이 여자 없는 남자가 될 때를 항상 생각을 한다는 그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어떤 여자를 사랑할 때는 세상의 모든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만큼 뭐 이곳에 저는 남자를 남자들의 속성이 어떤지를 제가 여자인 이상 잘 모르지만 이 속에서는 굉장히 그 나름의 어떤 그 농밀하게 여자의 그 대상에게 빠진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런 이유에는 아마도 그때그때 그 남자들이 처한 그때의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이 사람이 제일 원했던 때는 이미 뭐 제대로 사귄 건 그 한참 후였지만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건 14살이라고 했죠. 이상한 소음이 들리죠? 커피 머신 기계가 스스로 지금 세척 중입니다. 네, 14살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의 그때그때의 시기에 나타난 그런 그 여자를 사랑했을 때는 그 시기에 사랑했던 그 여자는 그 시기에 모든 여자를 사랑한 거나 다름없이 그냥 온통 그 세상이 그 여자라는 거죠. 그만큼 어찌 보면은 그 시기에 자신을 사랑한 것일 수도 있겠어요. 뭐 꼭 남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 없는 여자들의 경우도 뭐 아주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하튼 이 각자들의 어떤 그 개인적인 경험들이라든가 체험들은 다 다르잖아요. 만나는 사람도 다 다르고 근데 항상 뭔가를 잃는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죠. 우리들은 그 대상이 굉장히 깊이 빠졌던 어떤 대상이라면 더 그럴 것이고 그 속에는 온통 그 대상과 함께 했던 모든 세상을 잃게 되는, 잃어버린 것만 같은. 그러니까 이 무라카미 하루키는 본인이 남자인 만큼, 그러니까 여자 없는 남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정서적인 것을 한번 여러 가지 이분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나름의 어떤 수필처럼 풀어나간 것 같습니다. 되게 감각적으로 풀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스토리나 얘기, 갈등도 없고요. 그냥 어느 날 문득 들려오는 그 죽음의 소식, 그 소식을 통한 과거의 회상과 더불어 그 존재의 의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존재의 의미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뭐 이런 거는 뭐 각자가 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존재의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그냥 해봅니다. 이 책에는 뭐 이거 말고도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한번 구입을 해서 각기 다른 그러한 여자 없는 그런 남자들에 대한 여러 에피소드와 사건들,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한번 읽어보면 이 무라카미 하루키 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였는지 좀 더 약간 통합적이면서도 공통된 맥락으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여자 없는 남자들 소개해드렸고요. 와, 너무너무 더운 이 날씨에 이렇게 후덥지근한 날씨에 건강 잃지 마시고 저도 물론 건강을 빨리빨리, 좀 더 빨리빨리 회복을 해서 더 활발하고 즐겁게 여러분과 같이 만나는 일이 거듭거듭 빈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만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좀 제 목소리도 좀 평상시보다는 소리가 계속 잘 나오는 상황이 아니에요. 감기 걸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해해 주시고요. 그냥 쉬어가는 느낌으로 그냥 잠 안 오실 때 편안하게 그냥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편안한 하루 마무리 하시고요. 또 그리 오랜 후가 아닌 시기에 가능하면 빨리 또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니의 소리글방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